이번 토픽은 표본 조사 그리고 표본 추출 방법입니다. 표본 조사라면 표본을 조사하는 거고요.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은 전수조사입니다. 자, 전수조사, 표본조사를 이해하려면 모집단과 표본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모집단이란 우리의 관심이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모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populatio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일부를 표본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샘플이라고 부릅니다. 표본을 추출하게 되면 이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로부터 모집단을 유추할 거예요. 인포할 거예요. 통계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기술 통계학과 하나는 추리 통계학으로 나눕니다. 기술 통계학은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니? 하고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이에요. 이 데이터를 그래프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도수분포표를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 등을 구해서 이 데이터의 생김새를 파악하는 것을 기술 통계학 Descriptive Statistics이라고 부릅니다. 기술했다고요. 이 데이터의 생김새를 기술했다고요. 이것을 기술 통계학이라고 부르고 여기서 제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이 다 기술 통계학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술 통계에 반대되는 개념은 추리 통계학입니다. 추리 통계학은 뭐야? 추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ferential statistics고요. 추리를 한대요. 추리가 뭐냐면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리하는 거예요. 모집단에 추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 관심사항은 모집단의 평균, 분산 같은 것이라고 등등이고요. 이런 걸 우리가 모수, 퍼레미터라고 부릅니다. 이런 모수를 추론하는 거예요. 자, 표본 조사를 하는 이유는 표본을 통해서 표본을 알고 싶어서, 즉 기술 통계학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론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전수조사는 무엇일까? 전수조사는 영어로 센서스라고 부르고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것을 센서스,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전수조사는 안 하느냐? 하는 경우가 있어요. 5년에 한 번씩 하는 인구, 주택, 총조사가 있고요. 이와 비슷한 거로 옛날에 호구조사를 다 했었죠. 왜냐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석이 수천 년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또 하나 하는 게 있는데 신체 검사의 경우에 징집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군대 가는 남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징집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체 검사를 합니다. 이때 전체를 검사하죠. 일부 남자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징집 대상자 전체를 검사해서 합격, 불합격을 줍니다. 이런 경우는 전수조사 해당되고 이 두 가지가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표본의 조사를 합니다. 즉 표본의 자료를 이용해서 모집단을 추론하려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본이 숫자가 적어서 간단해서 그렇고 모집단은 워낙에 크기도 하고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럼 왜 표본 조사를 많이 하는가를 그 사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경제성, 관찰의 대상 수가 확 줄죠. 그래서 비용이 적게 듭니다. 시간 절약이 되겠죠. 개체 수가 적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 왜 정확하냐면 개체 수가 적으니까 그 개체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고 정밀하게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인 것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통조림의 위생점검 했어요. 그럼 통조림이 생산된 통조림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위생적인가 아닌가를 조사하기 위해서 10만 개를 생산했는데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럼 10만 개를 다 파괴하겠네요.
그럼 하나도 못 팔겠죠. 10만 개 생산한 걸 다 파괴하니까 더 이상 팔 게 없습니다. 통조림 위생정보와 같이 조사 대상의 파괴를 수반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일부만 표본을 추출해서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통과되면 나머지도 오케이 하고, 뭐가 하자가 있으면 다시 전체를 다시 위생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예가 있냐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요. 회사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대한 조사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알려집니다. 왜 조사하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조용히 은밀하게 몇 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통해서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표본을 추출해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용하게 심층 면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표본 조사를 합니다.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표본 추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확률적 표본 추출과 비확률적 표본 추출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가 비확률적 추출이고, 이 네 가지가 확률적 추출입니다. 확률적 추출이라는 것은 모집단의 어떤 개체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아는 경우가 확률적 추출이고, 비확률 추출이란 모집단의 어떤 개체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모를 때를 비확률적 추출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려워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 예제를 보면 나중에 이해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단순 무작위 추출을 보겠습니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어요. 모집단이 1000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표본을 추출을 합니다. 표본을 추출할 때 전체 1000개 전체에서 100개를 추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경우 보겠습니다. 모집단이 이렇게 있는데 표본을 층으로 나눴습니다.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으로 나눴어요. 여기가 250개가 있고 250개가 있고 250개가 있고 250개가 있어요. 그 표본을 100개를 추출하는데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25개 추출하고, 여기서 25개 추출하고, 여기서 25개 추출하고, 여기서 25개를 추출합니다. 그러면 총 25, 25, 25 해서 총 100개가 됩니다. 여기도 100개고 여기도 100개는 되지만 차이점이 하나 있죠.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왼쪽의 경우는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100개를 추출하는 반면에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권역에서 25개 추출하고, 그 다음 이 권역에서 25개 추출하고, 요 권역에서 25개 추출하고, 요 권역에서 25개 추출합니다. 이렇게 층을 나눴죠. 이런 것을 층화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층화 추출. 층을 나눴다고요. 이 경우에는 4개의 층으로 나눠서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리고 단순 무작위 추출하는 것은 이것을 왼쪽의 경우는 단순 무작위 추출이라고 합니다. 왜 단순이냐면 그냥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러면 확률을 알까요? 자, 어떤 개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개체가 1000개가 있죠. 그 중에 한 개체를 보겠습니다. 이 개체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1000개 중에서 100개가 추출되니까 10분의 1이겠네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개체가 250개가 있는데 이 개체 한 개체가 추출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250개 중에 25니까 10분의 1입니다. 즉 각 개체가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을 압니다. 즉 확률적 추출에 해당됩니다. 모집단의 개체 1, 2 쭉쭉 대문자 n까지 일련어를
붙인 다음에 표본을 추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1000개의 개체로 구성된 모집단에서 20개의 표본 요소를 선택하는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2 번호가 쭉 모여져 있고요. 총 모집단의 크기가 1000이니까 1000까지 번호가 매겨져 있겠네요. 이 중에서 표본을 20개를 추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0개니까 1000 나누기 20해서 50, 즉 50개 중에 하나씩 추출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1부터 50가 중에 하나를 추출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서 1년 번호 1에서 50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하고 50번 간격으로 다음 표본 요소를 선택한다. 만약 37번의 1년 요소가 첫 번째 요소로 선택된다면 37번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럼 표본 하나가 추출됐죠? 나머지 19개를 추출해야 됩니다. 그럼 그 다음 번호를 봅니다. 51부터 100까지를 봐요. 이 중에 하나가 추출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30 추출이 됐으니까 거기 50칸을 건너서 87이 있네요. 요거를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101부터 150까지가 있겠죠? 여기서 하나를 추출하는데 87에 더하기 50을 해서 137이 나옵니다. 요걸 추출합니다. 이렇게 추출을 하면 총 20개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선택하는 경우를 체계적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각 표본 요소가 추출된 확률을 알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가 추출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50개 중에 하나 추출하는 거니까 5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이 있다고, 그러니까 51이 추출될 확률은요, 51부터 100 중에 하나가 추출되니까 5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51은 언제 추출이 되냐면 1번이 추출돼야 51이 자동적으로 추출되죠. 1번이 추출된 확률은 얼마야? 50분의 1입니다. 여튼 똑같이 50분의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확률을 압니다. 군집 추출을 보도록 합니다. 군집 추출은 모집단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클러스터, 집단으로 나눈 다음에 이들 집단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 후, 여기서 가장 핵심 단어가 요거예요. 몇 개를 선택한 후 선택된 집단에서 필요한 만큼의 표본 요소를 임의로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할게요. 층으로 나눈대요. 그 4개의 층으로 나눴어요. 1, 2, 3, 4.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몇 개를 선택을 한대요. 선택을 해서 제가 선택을 했어요. 1번을 선택했습니다. 나머지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권역 3, 권역 4는 버린 거고요. 권역 1만 선택했어요. 여기서 100개를 추출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혼동성은 이거와 층화 추출이 비슷한데 틀립니다. 뭐가 틀릴까요? 층화 추출은 층으로 4개의 권역으로 나누는데 모든 권역에서 추출이 됩니다. 25개씩 추출이 되죠. 그러나 군집 추출은 어때요? 군집 추출은 모든 층에서 추출되는 것이 아니라 4개 중에서 선택된 것만, 즉 이 경우에는 1번 권역에서만 추출됩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선택했냐면 이건 임의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겁니다. 1, 2, 3, 4 중에 눈 감고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어느 경우에 해당되냐면 예를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군집 추출은 집단을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을 10개의 권역으로 나눈 뒤 2개의 권역만을 선택하고 이 권역에서 속한 가구를 표본 요소로 선택하는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다. 자, 우리나라 권역이 10개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10개가 있는데 10개가 있는데 10군데 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 다음에 교통비도 너무 많이 들고 시간도 너무 들어요. 그래서 2개만 선택하는 거예요. 눈 감고 무작위로 선택을 했을 때 요거가 선택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과 이 지역만 방문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군집 추출의 경우에 어떤 특정한 점이, 이 점이 추출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확률적이라고 했잖아요. 확률을 알까요? 네, 확률을 압니다. 자, 여기서 보겠습니다. 각 권역마다 여기에 250개씩 있다고, 이렇게 250개씩 있습니다. 특정한 점이 선택될 확률은요, 권역이 선택돼야 되겠죠. 우선 클러스터, 집단이 선택돼야 되는데 집단은 4개니까 4분의 1이고요. 그 중에 250개가 중에서 100개가 선택되니까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개체가 선택될 확률도 동일하게 4개 중에 하나의 집단이 선택되고 250개 중에 100개가 선택되니까 이렇게 씁니다. 즉 확률을 압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는 모두 확률적 추출, 그 모집단에서 특정한 개체가 선택될 확률을 아는 경우입니다. 비확률적 추출을 보겠습니다. 비확률 추출이란 확률을 모릅니다. 모릅니다. 첫 번째 판단 추출을 보겠습니다. 판단 추출은 전문 지식인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표본 요소를 선택하는 경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물가지수가 있습니다. 물가지수는 소비자가 사는 물가지수의 경우에 소비자가 사는 물건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소비자가 사는 물가 상품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너무나 많아요. 이마트에 가도 수없이 많고요. 이마트에 팔지 않은 물건은 우리가 다른 데서 사는 데도 많죠. 그 다음에 인터넷 가서 사기도 하죠. 외국 사이트 가서 사기도 하죠.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다 전체를 대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몇 개만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몇 개만 선택하는데 이 선택을 누가 할까요? 어떤 기준으로 할까요? 물론 나름의 기준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겠죠. 예를 들면 라면이라든지 아니면 쌀이라든지 등등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판단은 누가 할까요? 우리나라 같은 어떤 위원회가 있네. 그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고, 즉 통계적으로 말하면 분석가가 자기의 판단에 따라 표본 요소를 선택하는 거예요. 물가의 경우에 상품의 개수도 많을 뿐더러 또 하나는 계속 소비하는 물건이 바뀌고 있습니다. 매년. 지금은 휴대폰이 중요한 소비 물품 중에 하나입니다만 옛날엔 휴대폰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1970년대 없었겠죠? 그리고 1980년대 휴대폰 있긴 있었습니다만 거의 다 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1970년대나 80년대는 휴대폰이 소비자 물가 대상이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대상일 거고요. 옛날에 수없이 많이 사던 것들, 예를 들면 라디오라든지 등등은 지금 사람들이 사질 않습니다. 이렇게 소비하는 대상의 물건이 많을 뿐더러 그게 계속 바뀌고 있어요. 바뀌고 있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하려면 분석가가 또는 위원회에서 판단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판단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때 왜 비확률 추출이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품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품이 선택될 소비자 물가지수의 대상으로 선택될 가능성은 알까요? 모르죠. 왜냐하면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하기 때문에 연구자 오야 마음대로 하는 거라 이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확률적 추출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할당 추출을 보겠습니다. 모집단을 여러 개의 집단으로 나눈 후 집단에서 필요한 개수의 표본을 선택하다 하되 연구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이다. 자, 보겠습니다. 할당 추출을 볼게요. 층으로 나누는데 여러 집단으로 나누는데요. 그래서 권역 1, 권역 2, 권역 3, 권역 4 4개의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층화 추출의 경우에는 각각 250개가 돼서 표본이 추출할 때 25개씩 딱 나눴어요. 할당 추출의 경우는 아닙니다. 분석가가 나 이거 여기서 50개 추출할래, 그리고 여기서 10개 추출할래, 그리고 여기서 내 마음이지 뭐 하면서 20개 추출할래,
여기서 20개 추출할래. 그래서 다 합쳐서 100개. 여기도 똑같이 100개지만 여기와 마찬가지 100개지만 이 할당 추출의 경우는 어떤 표본을 선택하느냐는요, 그냥 자기 임의대로 자기 판단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여기서 요거나 요거 싫어 선택하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요 안에서 그냥 임의로 50개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전 말씀드린 나 요거 빼고 요거 빼고 얘가 좋아, 얘가 쉬우네, 여기서도요 나 빼고 얘 빼고 얘가 좋아하고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할당 추출이라고 합니다. 즉 비확률 추출은요, 무작위로 선택한다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할당 추출의 경우에 왜 비확률적 추출인가?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요 점이, 요 개체가 있어요. 요 개체가 표본으로 추출할 확률은 어떨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분석가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편의 추출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편의 추출은요, 연구자가 편의에 따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본의 녀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단순 무작위 추출을 보겠습니다. 단순 무작위 추출은요, 이래요. 모집단이 있어요. 여기서 무작위로 추출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한다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전 세계 암 환자 또는 한국으로 제안해 보겠습니다. 한국에 암 환자들이 있는데 그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그럼 암 환자가 만약에 10,000명이 있다면 이 10,000명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100명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럼 100분의 1의 확률로 선택될 수가 있겠죠. 이게 단순 무작위 추출입니다. 편의 추출은요, 모집단이 있는데 암 환자가 10,000명이에요. 근데 10,000명한테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라 몸도 아프고, 그 다음에 암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소속한 병원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100명을 추출했습니다. 소속 병원의 암 환자가 100명이라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기서도 100명이고 여기서 100명입니다만 추출 방법이 완전 틀리죠. 왜냐하면 여기는 편한 대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본 조사에 접근한 겁니다. 자기 소속 병원이요. 자, 이런 경우에 왜 비확률적 추출일까요? 특정 암 환자가 있습니다. 특정한 암 환자가 있습니다. 이 암 환자가 추출될 확률은 얼마일까요? 10,000명 중에 100명이니까 1%겠죠? 이 경우는 어떨까요? 모릅니다. 이 의사가 어디 소속 병원인지, 혹은 이 의사가 자기가 편한 대로 할 거라 자기 친구 병원에 가는지, 자기 편한 데가 어딘지 알 방법이 없으니까 이 특정한 개체가 선택될 확률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편의 추출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3 학생의 실태를 조사하고 싶어요. 고3 학생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에 고3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싶은데 이메일 주소를 알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보낸다고 해서 답변을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끝에 제가 모교를 찾아갔어요. 모교를 찾아가서 은사님을 뵙고 사정을 얘기한 다음에 제가 이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서 은사님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내가 담임 있는 반 30명이 되니까 그 반에 와서 한번 이거 조사해라 했어. 그래서 표본을 30명을 추출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추출해야 될까요? 편의 추출입니다. 고3 학생 몇십만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표본을 추출해야 되는데, 연구자가, 즉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모교로 가서 표본 요소를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 추출에 해당됩니다.